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순입니다. 오늘 제22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과 한국안전환경과학원과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보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서 열립니다. 오늘 두 기관이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한국안전환경과학원 송지태 대표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안전환경과학원은 민간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 건설안전진단기관으로서 지정받은 민간 1호 종합진단기관입니다. 오늘 주대 발표는 이 안전환경과학원 송지태 대표님께서 직접 해주시고 이명섭 미래일터 포럼 부대표님께서 두 분께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송 대표님은 고용노동부 안전국장을 역임하시고 위험성 평가 관련 책을 쓰셨습니다. 부대표님은 고용노동부 국장과 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시고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실무라고 하는 저서를 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두 분은 안전 분야의 행정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하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실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의 큐레이터는 김태옥 우리 포럼의 부대표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하여서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입니다. 알파안전주 조필래 대표님, 한국교통대학교 한병호 교수님, 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김스군 교수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 금정수 산재예방지원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은 기술 진보와 세계 정세 불안정, 기후변화, 코로나19,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서 불확실성이 아주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라도 한 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아마 더 큰 어려움에 당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영 책임자로부터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 모두가 안전보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약하고 안전보건 전문가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활동의 시작은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 요인이 밝혀져야 소속 조직원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러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험성 평가를 법제한 지도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그 실행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밝혀내서 이 제도가 산재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현장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심층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안전보건 문제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미래일단안전보건 포럼이 설립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과 송영중 포럼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포럼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재단법인 피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송지태 대표님, 이명섭 부대표님, 큐레이터 김태옥 부대표님, 토론에 참여하시는 조필래 대표님, 한병호 교수님, 김수근 교수님, 금정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안전보건공단 서울 남부지사 박진호 지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계십니다. 일일이 소개를 아까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또 아마 유튜브로 동시에 아마 중계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직원들 한 25명 월급 준다고 이런 자리는 꿈에도 생각이 좀 사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못 다니고 있는데, 모처럼 나와 보니까 아는 분들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젊은이들 냄새도 많이 나고 참 옛날의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인사를 할 건 없고요. 제가 요 공동 대표로 계시는 이영순 안전공단 전 이사장님하고 또 저 후배고 후임 안전국장까지 했는 송영중 전 노동부 실장님하고 다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 포럼이 어떻게 잘 발전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한 조금 큰 데로 60군데를 주로 진단만 하면 한 60여 군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현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의 문제와 개선 대책의 최전방 일선에서 감을 또 현장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저를 주제 발표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 같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기꺼이 제가 느낀 바를 한 번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우리나라 산재 예방 정책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서슴없이 그래 하마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갖게 된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완벽하게 준비는 못했더라도 또 많은 토론이 있으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토론과 같이 우리 과학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험성 평가의 뭐 실태라 그래야 되겠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위험성의 용어 정의를 했는 것은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와 관련해서? 위험성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정의를 좀 얘기했고요. 위험성 평가 기법은 뭐 현재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많은 한 10여 개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게 한 10여 개 되는데 굳이 여기서 뭐 4개를 선별을 했는 거는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거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것들이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개선 방안, 이거는 제기되는 문제에서 개선 방안까지 대부분 다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위험성은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빈도와 강도로 나타내는데 이거를 전부 사업장마다 조금 보면 크리티컬리티, 그러니까 강도를 엄청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난다, 큰 사고 없다, 그거는 위험성 평가 이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실망하는 게 빈도하고 강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뭐 제 책에도 있고 뭐 공단의 어떤 기술 가이드 북에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한데 이 빈도와 강도를 내는 게 자기 마음대로예요. 전문가들 또는 안전팀장이나 부서장들이 그냥 알아서 해버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레드존에 가서 지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위험들이 전부 간과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심각합니다. 자, 외국의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있던 독일에서는 이 리스트업,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모든 위험을 열거를 하잖아요. 그거는 감춤이 없는 니어미스까지 다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 니어미스를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언제 발생을 했고 어떤 상황에서 발생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취해졌고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게 리스트 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니어미스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0개, 40개가 모인다고요. 1년에. 뭐 그거보다 적게 모일 수도 있겠죠. 그럼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은 그게 자료가 돼서 그걸로 가지고 위험성, 빈도하고 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느낌으로 대부분 회사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정했느냐? 전문가들 몇 명이 앉아서 정했다. 누구 앉았냐? 뭐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전부서에 있는 몇 사람이 그냥 했거나 또는 아니면 협력업체나 다른 관계자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참조를 해서 정했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빈도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데 강도에 가서는 중구난방이 돼요. 참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가보면은 레드존에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보면은 있거든요. 어떤 게 레드존에 들어갈 수 있어요? 크리티컬리티가 좀 높은 거라는 게 일단은 높이 올라가고 고소 작업이 있으면 이거 크리티컬리티가 높아야 돼요. 근데 다 1에서 3 정도의 하위 쪽에 배치를 시켜요. 왜 그러느냐? 이게 상위 쪽으로 올라가면 위에 보고를 해야 되고 후속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귀찮다 이런 게 많습니다.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지 않으면 위험성 분석에 대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위험성 분석이라는 거는 이거 매트릭스를 정해가지고 요거를 레드존, 옐로우존, 그린존으로 나누어서 대응을 얼마나 신속하게 할 거냐, 얼마나 충실하게 할 거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그게 다 허사가 돼 버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이게 방법론 갖고 귀찮게만 하는, 기업을 귀찮게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성이라고 하는 R,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R이라고 하는 거는 해저들을 1에서 나타날 수 있는 1에서 N번까지를 전부 합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자료가 없어요. 있다 해도 안 내놔요. 우리 진단기관에도 안 줘요. 왜 그러냐? 이거 노동부하고 한 통속 아니냐? 이거 결국 가면 노동부에 다 보고될 거 아니냐? 그럼 이게 감독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참고를 하든 안 하든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문화, 자료를 충분히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보관해 놓지 않으면 위험성이 아무리 최신의 기법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없다 하는 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빈도하고 강도를 정하는 거고 빈도하고 강도는 자료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책에 반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강제가 됐든 안전공단이 다시 한번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누벼가면서 교육을 시키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은 이 좋은 제도가, 이 좋은 정책이 잘못하면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 한번 가보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쓰는 건 Job Safety Analysis예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현장에서 제가 직면을 해보면 모든 사고는 장비의 어떤 문제 때문만에 이탈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작업자의 실수가 결함이 될 때 오퍼레이터 계기판을 못 읽는다든지 또는 잘못 조작을 했다든지 여하튼 간에 작업자의 실수, 에러 또는 불완전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은 Job Safety Analysis가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게 쉽지도 않아요. 그렇게 쉬운 평가 기법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JSA를 많이 쓰는 게 일반 회사에서도 이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작업 중지가 걸려가지고 그걸 해제를 하기 위해서 위험성 평가 기법을 쓸 때 보면 대부분이 Job Safety Analysis를 써요. 그거는 뭐냐 하면 작업을 잘게 나누어 놓고 그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위험성을 다 평가하고
현재의 실정하고 개선 대책하고를 나눠서 밝혀져 나가는 거니까 제일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부 다 위험성 평가가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라는 게 위험성의 크기를 크리티컬리티하고, 그러니까 강도하고 빈도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빈도가 조금 뭐 약하게 평가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강도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제일 쉬운 게 체크리스트인데, 이 자료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때문에 이게 갑자기 체크리스트 가장 기본적인 거다고 팽개쳐 놨던 것이 요즘 들어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이걸 표준화 시키려고 노력하는지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처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한 12개 법령이 있다 보니까 이걸 빠짐없이 체크를 하려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고, 그 체크리스트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법 몇 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으로 정확하게 요구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표에 의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러면 체크리스트의 문제는 뭐냐? 이게 위험성인데 요즘 안전공단에서 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위험성 평가든지 다 위험성을 나타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빈도하고 강도를 다 나타내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고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중처법 관련해서 기업별로 다 준비 안 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이 체크리스트도 많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하나다 말씀을 드리고, 뭐 사고 예상 질문법, 이거는 쭉 내용을 보면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그다음 이게 뭐 물이 부족하면, 그다음에 또 압력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또 어디가 셧다운 되면, 이렇게 해서 계속 문제를 찾아가다 보면 나중에 나올 문제가 없게까지 접근하는 거. 이거는 새로운 기법이라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나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자세히 깊이 보면 그럴 거예요. 여기서도 문제는 뭐냐? 빈도하고 강도 정하는 겁니다. 다 이게 자기 주관적으로 가지,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가는 회사, 잘한다는 포항제철도 제가 특정한 기업을 해서 언급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포항도 그렇고 광양도 그렇고 그래 못합니다. 제가 가서 내 지적하는 게 그건데 한 6개월 후에 다시 가보면 또 그거 안 고치고 있어요. 제일 그래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게 이제 해접인데, 이 해접은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리스크를 많이 빠뜨려요. 자꾸 놓쳐요.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회사 관계자가 직접 만들면 덜 놓칠 텐데, 이 해접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컨설팅 기관에 많이 맡겨요. 근데 컨설팅 기관이라는 게 이게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에요. 다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안전공단 출신이 하는데, 조필래 씨도 나와 계시지만, 동의하실 거예요. 다 그게 무슨 시설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개인이 하듯이 하다 보니까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충분한 사람은 좀 위험성을 많이 위험을 많이 찾아낼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놓치는 거고, 이탈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제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한번 뭐 방법에 대해서보다도 전체적으로 이런 위험성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종종 저한테 이 잡세비티 어널리시스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요 사례 하나를 제시를 해요. 제가 이 자료에 얘기했는 탱크로리 차량에 대한 하역 작업의 JSA.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만큼 잘 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JS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통째로 다 외워버리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러면 빠뜨리면 없어요. 이 하와 작업에 대해서는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게 외국의 사례인데 한번 자세히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체크리스트는 뭐 다 알지만 이건 이제 법을 많이 아는 공무원 출신들이 좀 많이 여기에 참여를 하면 좋은데, 아니면 안전공단이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쪽 사람들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진단을 할 때도 꼭 그분들을 모시고 다닙니다. 뭐 공무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기업에서도 사실은 그런 걸 또 원하고 있고,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하나 이제 위험 등급을 정하는 건데, 그것도 이게 정확하지 못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관대로 이게 위험 등급을 하다 보니까 이 정확하게 수치가 등급이 나오질 안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 석유화학 쪽에서 하는 게 해접이죠. 업계에서 쓰는 게. 이 해접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없어요. 이 공정만 알면 되는데 공정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정은 페이지가 몇 페이지로 나와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료에 보면 이탈 행렬 매트릭스라고 표 하나 나오죠. 거기에 공정 변수와 가이드 변수가 가이드 워드가 나오는데, 요 표 하나만 이게 학원 강사 같이 내가 얘기하는데, 이 표 하나만 완전하게 암기해 버리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게 해잡 안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돼야 되는 건 공정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무슨 폭발 어쩌고 하는 그거는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위험성 평가 기법으로는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위험성 평가 기법이 있는데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죠.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안전작업 허가라든지 위험성 평가는 뭐하고 결부돼야 되느냐 하면, 이거 따로 놀게 하면 아무 위험성 평가 했냐? 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잘했네. 그러면 이거 말짱한일입니다. 이게 어디로 연결이 돼야 돼요?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안전작업 허가하고 연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걸 자꾸 놓쳐요. 요번에 SO일에서 제가 어제도 SO일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갔다가 왔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우리가 형광등 갈아 끼운다. 저는 이 전기가 무서워서요. 꼭 휴즈 내리고 인풋 되는 부분, 위험한 부분을 차단시켜 놓고 작업을 해요. 그 잘하는 사람은 그냥도 하는데 저는 왠지 불안해서 그래 못하겠더라고요. 하물며 저도 그러는데, SO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디 수리를 한다. 그런데 안에서 인풋 되고 있는 거는 끄지도 안 해놓고 거기다가 퍼징 한다고 하고, 퍼징은 뭐예요? 양쪽이 막혀야 되는데 막히지도 않은데
한쪽은 원래 작업할 때 비상 상황이 아닐 때는 맡겨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질소 집어여 가지고 하면서 나오는 거 가스 성분 분석하고 하는데 정말로 아찔해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안전작업 허가라는 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걸 꼭 해야 되는 작업이라는 것까지 규정을 해놨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험성 평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돼 있으면 정도가 심하게 안 돼 있는지 조금만 고치면 되는지를 보고 안전작업 허가를 내줘야 돼요. 특정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죄송한데 삼성전자 같으면 위험성 평가가 첨부되지 않으면 안전작업 허가로 승인을 받을 수가 없게끔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결과 크리티컬한 부분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작업은 스톱이에요. 그래서 제일 성공한 위험성 평가에서 제일 성공한 업체는 포스코도 그쪽으로 못 따라가요. 삼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낫다. 제가 여러 개를 해봤으니까 나는 삼성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가 현장을 본 결과는 위험성 평가에 관해서는 기업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놨어요. 즉 위험성 평가가 안 되면은 작업 허가로 절대 안 가고 위험성 평가 중에 잘 돼 있더라도 레드 표시가 하나라도 나면은 작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맞는 게요. 위험성 평가는 이 레드가 나온다는 레드가 뭡니까? 이거는 절대 승인하면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시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옐로우는 즉시는 조치 안 하더라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도 서둘러서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거. 그린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드가 있다? 그 레드를 이 작업을 할 때 레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작업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거 안 되는 게 맞죠. 이론적으로 그게 타당하잖아요. 레드를 안고서 안전작업 허가 내주시오. 누가 내주겠어요? 삼성의 나는 그 자세가 옳고 다른 기업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 운영상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기업체 공장별로 들어가 보면 이 위험성 평가를 했는데 보통 12 또는 2개를 꼽혀가지고 12, 10에서 9에서 12 정도 되는 범위, 이 레드존에 들어갈 범위는 그 많은 기업들을 다녀봤지만 저는 직접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만 없어요. 한 군데도 찾아낼 수 없어요.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그게 레드존이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사고가 안 났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협력업체 보고 레드존 내라 그러면 자기네들 내겠어요? 작업 못하게 하니까 또 다른 조치를 다 취하라 그러니까 안 한다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레드존, 저는 그래요. 어떤 범주까지는 노동분화공단에서 정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업에만 맡기면 안 되겠어요. 헛일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레드존의 범주는 반드시 이런 거는 들어가야 된다고, 지상 몇 메타 이상의 작업 또는 중량물 운반기기를 운반하는 고소 작업이라든지 밀폐 공간 작업 이런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레드존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외국의 경우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ABB 쪽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크리티컬리티는 다른 변수로 그 강도 계산 말고 크리티컬리티만 별도로 또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자꾸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또 갈등이 생기는데 어쨌든 빈도 강도에서 강도 안에는 이 크리티컬리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 저보다 더 우수한 뭐 전문가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강도 갖고 장난 못 치게는 해야 되겠다. 이 강도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자꾸 무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지금 계속 무시하고 지금 가는 것 중에 제일 걱정이 자료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일본하고 뭐 우리의 뭐 대표적인 그 문화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기록하는 문화하고 뭐 좀 등한시하는 문화하고 그런데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사람 문제지 뭐 꼭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빈도 강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성을 잘 모아놓도록 기초적인 지도를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 기업을 가보면, 이게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한데, 몇천 건, 어떤 데는 이 위험 작업 허가가 하여튼 5천 건, 6천 건, 이건 보통이래요. 뭐 제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많다, 이런 표현이죠. 그거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에 그 안전작업 허가에 위험성 평가를 붙이라 그래 놨는데 거기에 보면 다 옛날에 모델 해놨던 수리 작업에 패턴화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SOL을 갔는데 이 사고는 피드 드럼 쪽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안전작업 허가는 엉뚱한 딴 걸 갖다 붙여놨어요. 이거 왜 이래요? 우리는 뭐 전체를 안 보고 자기 보수하는 것만 봤대요. 아니, 보수하려고 그러면 전기 끄고 해야 되고, 그때부터 안전작업,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위험성 평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엄청 대기업이라는 데서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포항제철이나 이런 데도 자꾸 내가 포항에서 뭐 최근에 자꾸 사고 난 거 있고 제가 현장에 직접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위험이 인풋 되는 부분부터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나는 요 작업만 하니까 요 작업, 요 밸브 아니면 배관 요 시작하는 데부터 요 끝단까지만 위험성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속단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이 인풋 되는 위험한 부분을 차단시키는 부분부터 하고 거기에서 뭐 이탈의 다른 변수가 없는지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노동부가 하라 그러니까 한다. 그런 게 참 걱정스러워요. 요즘 들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걱정이 위험의 그레이드를 자기 관점에서 정해 나간다는 거 하고 이 범주를 위험성 평가의 범주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느냐는 그 작업을 위험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그 작업의 마무리 되는 데까지를 해줘야 정확하게 위험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감독관들도 그걸 자세히 못 봐요. 저는요, 산재 예방의 그 최고 좋은 방법이 뭐냐? 위험성 평가입니다. 제대로만 위험성 평가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작업허가에 승인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안 하는 거 그거를 하게 하는 게 누가 작업자가 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업자가 이 위험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 가면 전부
제로예요. 그건 나는 상관없고 우리는 해놓으면 되고 이렇게 하고 조금 잘하는 데는 이제 작업자에게 이 위험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고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작업자를 훈련시키는 위험성 평가를 해서 그 위험을 작업 때마다 이걸 알게 하는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분, 안전협회 근무했거나 옛날에 종사하신 분 중에서 이거 아시는 분 대답 한번 해볼래요? 툴박스 미팅. 이건 내가 국장하고 과장할 때는 야, 그 촌스럽게 뭐 예지훈련하고 뭐 박수 치고 뭐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냐 그랬는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위험성 평가하고 이걸 근로자한테 정확하게 알게끔 계속해서 작업 전에 훈련시키는 거는 툴박스 미팅 외에는 없어요. 제가 현장에서 겪은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물론 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디스커션 한다. 좋죠. 디스커션 하려면 무슨 냉방이 잘 되는 장소 또 조금 괜찮은 의자에서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위험성 평가는 반드시 현장에서 해야 돼요. 위험성 평가를요, 장소를 정해놓고, 자, 위험성, 오늘 작업하는 위험성 어떤 게 있느냐? 자, 위험성 평가, 이런 게 나왔는데, 요거 숙지하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들은요, 작업하기 전에, 작업하는 현장에 실무 있잖아요. 거기서 5-6명 조를 따가지고, 자, 위험성 평가, 이거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작업에서 나온다. 정확하게 기억하자. 알았지? 다 동의하지? 박수 한번 치자. 이러면 끝이에요.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제가 다녀본 중에는 포스코예요. 포스코가 좀 군대 문화가 뭐 많이 발전되어 있자 그랬잖아요. 그런 게 그런지 이 위험성 평가는 두 분 소장님들의 관심사항이 돼서 그런지 엄청 철저하게 해요. 그래도 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현장에 가면 막 시끄럽잖아요. 막 80, 90 데시벨 막 들리지도 않았는 데서 이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켜고 이래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문제라는 건 극복하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 근로자한테 이걸 알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툴박스 미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노동부 정책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 빨리 쓰게 해야 됩니다. 안 쓰고 위에만 위험성 평가하고 있으면 뭐해요? 근로자들이 안 따라주는데. 일로 정하고 빈도도 많을수록 일로 정하고 이래 쓰는 데가 있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다른 기업이나 정부의 이 평가 방법하고 맞추려고 하면 이 방법은 좀 개선하는 게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 하나 사례로 들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현장에서 나와 있는 위험성 평가, 위험성인데 대부분이 이래요. 다 3m가 없어요. 현장이 다 그래요. 뭐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한 5 정도 돼요. 그것도 리스크가 5도 거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뭐 노동부 감독은 면할 수 있지만 회사에 도움은 안 되는 거다.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어디에 있을 수 있으니까 찾아내줘야 된다는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면 붙이라는 것도 많고 게시하라는 것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보면 제일 앞에 안전작업 허가서만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위험성 평가는 어디 있느냐? 한참 그 뒤에 위험성 평가 뒤에 작업 허가 뒤에 한 7, 8장을 넘기면 그 뒤에 위험성 평가 평가표가 나와요. 이걸 한 번만 들여다봤어도 기름때가 묻어 나와야 되는데 말짱하게 빳빳한 위험성 평가 처음에 받았던 그 평가지가 나와요. 그럼 회사에다 물어보잖아요.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뭐 현장 소장이니 뭐 거기
책임자는 봤다 그러는데 실무자한테 이거 안 봤어요. 아니요. 저가 손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 말짱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툴박스 미팅을 해야 되고, 툴박스 미팅에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언급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화기 취급 작업인데, 여기 화기 취급 작업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작업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가스 농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평가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해놨다는 자료를 갖고 이거 동의를 해주고 승인을 해준 게 되잖아요. 현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우리가 여러 명 가면 잘 놓치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 공장에 한 3일씩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참 걱정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제도화 시킬 거냐 제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또 좀 제일 걱정은요 협력업체입니다. 모든 이 위험성 평가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협력업체에서 만들어져요. 직영의 어떤 누가 책임자가 만드는 거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자기들은 뭐 관여했다 그러는데 거의 다가 니가 그 일을 하지. 요렇게 위험성 평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작업허가 니가 내일 작업할 때 작업허가 요 첨부시켜라. 이러면 끝이에요. 대형 들여다보지도 안 해요. 위험성 평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형식적으로 협력업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신 강순중 씨 아시는 분이 여기 좀 계실 거예요. 이 사람이요, 뭐 크게 이사까지도 못 올라갔던 기술자, 아주 강골 출신 기술자인데 이 사람이 강하게 얘기했던 게 여수 쪽에 지도원장으로 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처럼 협력업체 들어갈 때 출입으로 반드시 이런 안전교육 이걸 받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생각한 거는 근로자의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최고 중요하다 이런 거겠죠. 상당히 그건 뭐 노동부 도움 없이도 지도원이 할 수가 있는 걸 거예요. 회사에서는 뭐 그 도와준다는데 뭐 그거 왜 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 많이 재해가 좀 나중에 많이 줄었는 거로 저는 하여튼 자료에서는 봤는데 이와 같이 저는 이거를 모기업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모기업에 가보면 대부분 협력업체 관리부서가 있더라고요. 자, 이 관리부서에 자꾸 뭐 가격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거 최소한 한 4시간이라도 시키는 쪽으로 그 협력업체 관리부서에서 좀 그 협력업체 출입할 때 그걸 요구를 사전에 받도록 요구를 해라. 필요하면 공단에 뭐 강의 요청하면 공단에서 뭐 좀 지원을 해주면 그거는 뭐 교육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 회사에서도 뭐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 뭐 협력업체에다가 뭐 그런 걸 좀 요구해가지고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재해가 보면요 요즘은 전부 다 위험을 분산시켜가지고 협력업체 쪽으로 이걸 밀어놨기 때문에 지금 어디 공장이든 제강, 제철, 화학 공장에 가보면요 컨트롤룸에는 직영 근로자가 앉아서 놀고 있어요. 에어컨 틀어놓고 놀고 있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고 또 난방시설 해가 놓고 논다는 표현은 하여튼 이상하지만 그래가 돼 있어요. 직영 근로자만 협력업체 근로자만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성을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직영보다도 더 모른다니까요. 위험성을. 교육도 안 시켜요. 툴박스 미팅도 안 해요. 자유로워요. 거의 자유로워요. 사고 날 때만 난리 나는 거잖아요. 소속감도 없어요. 어떡할까요, 이거? 참 큰 문제인데. 이렇게 한 10대 명이 이래 작업을 하다 보면 이 뒤에 사람은 들리질 않아요. 무슨 교육하는지 들리지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8시 출근해서 9시까지 한대요. 황제철이 그래요. 제대로 하자, 제대로.
최대한 큰 원으로 해가 다 들리도록 해야지 뒤에 이래 있으면 안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 거고, 주로 이제 현장에서 얘기는 이러더라고요. 작업장에 소음이 심해가지고, 요거 뭐 이제 나중에 해결은 했습니다만, 내용이 미숙지가 어렵고 집중도가 저하된다. 이게, 우리가 가서 툴박스 미팅에서 뭐가 교육이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집중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거고. 자, 이제 개선 대책 한 3가지만 제가 들었어요. 안전작업 허가하고 연계돼야 된다.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이게 급하다고 해서 안전작업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건. 그래서 여기는 좀 큰 기업체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프로그래밍화 해가지고 이게 주로 하루 전에 전산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전산으로만 프로그래밍만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부적정이 나와지면 승인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절대로 이리로 적당하니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험성 평가가 내 형식적이 되고 감독과 눈피하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고민을 해봤어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기업에서는 또 아우성 치겠죠. 뭐 그런 것까지 정부가 규제하겠다고 덤벼드느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험성 평가가 재예방의 최적화된 기법이라면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거를 툴박스 미팅으로 숙지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방법 뭐 여기서 개발해온 있으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게 공장장은 알아요. 또 팀장들도 알아요. 이 작업은 경험상 좀 위험 소지가 있다. 이거 직감적으로 다 느껴져요. 그거 모르면 20년, 30년 근무했는 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하루 전에 협력업체 직원 부르는 겁니다. 지금 팀장들 부르는 거예요, 공장장이. 자, 이거 내일 작업이다. 내일 어디서 하냐? 위험성 뭐냐? 뭐 준비했냐? 이것만 체크해주면 돼요. 그러면 저 사장님, 협력업체 사장님, 당신 가서 이거 꼭 툴박스 미팅 해야 됩니다. 근로자한테 교육시켜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로 문제시키면 당신 출입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고 계속 강조해 나가면 관심을 협력업체가 안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은 제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나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제일, 그래가, 주로 대우조선의 삼성중공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좀 지역별로 이게 많이 통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 안전작업 승인 전에 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작업 절차를 세밀히 검토하는 이게 지금으로서는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제도화 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괜찮아 보여요. 그 실제로 뭐 작업 전에 저 미팅은 한번 하잖아요. 작업 과정과 관련한 미팅도 하고 그때 또 안전도 얘기하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전날 내일 작업에 대해서 작업이 좀 크다, 중장비를 사용한다, 또 외부 근로자가 많이 들어온다 하면 공장장이 직접 챙기는, 팀장이 직접 챙기는. 기업에 가면 팀장만 해도 엄청나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안전작업 허가 후가 또 문제예요. 안전작업을 받았다. 그럼 이제 허가증을 그 작업 현장에 부착해요. 옛날에는 그거 잘 안 했는데 요즘은 그거 철저해요. 어디 가든지 안전작업 허가증 딱 이동
그 배치 게시대에다가 딱 붙여놓은 거는 이제는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전전날 승인 받았는 게 붙여진 게 있는데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일부러 찾으려면 한두 개 찾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정말로 정착이 되어 있어요. 노동부 참 잘한 것 같아요. 이 위험성 평가를 또 작업 허가를 할 때에 그 작업 허가를 받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한 거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안전작업 허가 후에 오전 허우로 이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해요. 제대로 했는지 위험 작업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대로 작업을 했는지 확인을 나가는데 형식적이에요. 또 어떤 게 뭐 파트장이라고 그러죠. 파트장이 뭐 영어로 하면 계장 정도 되는데 파트장이 나왔던 게 한두 달 정도 하다가 또 일반 사원한테로 넘어가요. 뭐를 기록했느냐? 그러면 하루에 2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뭐를 기록했느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양호. 그냥 한 바퀴 돌고 온 거예요. 그것도 나쁠 건 없는데 어떤 직원들은 딱딱 적어놔요. 우리가 회의 때 미리 얘기했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즉시 개선해 주세요. 이 2번 이상 반복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 남기고 써놓고 가요. 근데 참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자꾸 밑으로 권한을 하향시키다 보면 이 제도 자체가 사문화된다 하는 걱정. 그게 현장에서 느껴집니다. 하여튼 이 확인이 철저히 돼야 되는데 그것이 기업별로 보면은 다 자꾸 밑으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와 대책에 대한 안전교육 또는 훈련. 이거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협력업체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는 참 이 사람들이 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법이 아니라 이거는 문화로 해야 되고 문화 중에 하나는 툴박스 미팅이다. 그거밖에 없다. 툴박스 미팅이 왜 좋으냐? 이거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툴박스 미팅은. 반복해서 계속 간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 최고 좋아요. 예? 교육보다 더 좋은 방법이 훈련이잖아요. 근데 이 훈련의 방법이 툴박스 미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네. 요 다음에 안 가는데 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감사합니다. 거기 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요. 나중에 뭐 또 토의가 있으니까 그때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죄를 뭐 중처법이든 뭐든지 해서 위험을 제거하는 것만이 답이고 그거의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제대로 된 것이라면 위험성 평가와 안전작업 허가인데 이걸 자세히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끝까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사회가 전부 안전문화로 정착되는 여러 가지 노력을 신문은 신문대로 또 재예방기관은 재예방기관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각자의 노력을 끊임없이 부단하게 해나간다면 이런 좋은 방법은 제대로 정착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 연구원장 임영섭입니다. 제가 드릴, 네, 고맙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위험성 평가 제도의 국제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도입된 지는 뭐 10년이 안 됐지만 그 전에 시범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굉장히 많고 실시한다 할지라도 정말 캐비넷용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타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었고 개선 대책도 제시가 되었었는데 아직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나라하고 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그 정의는 우리 그 위험성 평가 지침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무엇이 위험한지, 뭐가 위험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까 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죠. 얼마나 위험한지 크기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치가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지, 그게 뭐 당장 급하게 해야 되는지, 뭐 천천히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험성 그런 감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는데, 특히 네 번째 감소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을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성 평가는 그러니까 일반 의무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영국의 일반 의무를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비고용자의 그러니까 고용자가 피고용자의 안전보건 복지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의무잖아요. 근데 이 의무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 자체로.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단서가 붙냐 그러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인데 allow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개념이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의 모든 강행 조항에는 이 단서가 따라 붙어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죠. 사업자한테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 위험성 평가 의무를 보면은 뭐 어세스먼트인데 여기 개념에 사실은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추정하고 결정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위험성 감소 조치를 그게 뭐냐, 취지가 뭐냐 그러면 법령이 정하는 요구 및 금지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영국은. 독일로 가보면 독일이 영국과 유사한데 영국보다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의무 조항은 거의 비슷하죠. 포괄적인 의무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현장, 그러니까 효율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어느 정도 여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처벌 조항은 없어요. 위험성 평가 의무도 뭐 어세스먼트 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취지를 보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취지입니다. 뭐 처벌은 할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일본어로 넘어오면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점이 보입니다. 일반 의무가 있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노동안전위생법령의 준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준수하고 플러스 해서 다른 요인이 있으면 그것도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부 정책에 협조하라는 것까지 줘줍니다. 상당히 영국, 독일하고는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노동안전법령을 준수하라는 것부터 시작돼요. 위험성 평가도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의 개념에 이 세 가지 의미가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역시 그 조치 사항에 가면 영국, 독일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법령이 정하는 위험성 감소 조치를 하라는 거, 법령이 정하는 걸 다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위험성 아까 크기가 결정되면 그거 조치를 다 하라는 거죠. 처벌 조항은 역시 없어요. 한국에 오면 더 달라집니다. 더 달라져. 우리가 일본 제도를 많이 도입을 했을 텐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 그다음에 아까 포괄적 의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국가 예방 정책을 따라야 하는 거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위험성 평가 의무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아까 네 가지 요소를 다 정해놨죠. 다 정해놨는데 특히 감소 조치에 가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가 딱 나옵니다. 플러스 개념이 나와요. 플러스 위험성 평가를 해서 위험률 조치가 필요한 걸 또 조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위험성 평가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딱 말씀드린 그 순서입니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제도가 복잡하고 막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놓은 게 어느 나라 제도일 것 같아요? 한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미리 간 나라의 제도들을 다 도입을 했는데 그 실효성은 놓친 거예요. 실효성은 놓치고 그냥 다 갖다 붙여놓은 거죠. 붙여놔서. 그래서 이걸 표로 보면은 그 차이점이 좀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의무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의무 내용이 어떻다고요? 한국, 일본은 하라는 거 다 하라는 거죠. 다 지킬 거 지키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라는 거고 영국과 독일은 포괄적인 그 조치를 하라는 거죠. 법령 준수라는 건 없어요. 법령 준수라. 자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한권이 거의 없어요. 법률 다 지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영국, 독일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얼랍이라는 개념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 하면 위험성의 크기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인 비용적인 크기하고를 비교해서 이게 엄청난 불균형이 생기면 조치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할 수 있으면 그게 얼랍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여유를 주는 거죠. 독일도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유연성을 주는 거고 처벌 조항은 영국만 있는 거죠. 한국, 일본은 의무내용이 뭐 아주 넓고 경직되어 있고 영국, 독일은 좁고 상당히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위험성 평가 의무를 비교해 보면 아까 위험성 평가 뭐 추정, 파악, 추정, 결정은 뭐 비슷해요. 위험성 감소 조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우리는 법령도 다 준수하고 정해진 거 다 준수하고 그 다음에 추가 조치 다 하라는 거죠. 영국, 독일은 수단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위험성 평가의 목적이 그건 거예요. 하라는 거고 처벌 조항은 영국만 있는 거고 독일은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한국, 일본은 감소 조치가 굉장히 높고 처벌 조항이 없고 영국과 독일은 거꾸로 굉장히 좁고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면. 좁혀서 영국과 한국 대표주자죠. 그러니까 영국은 목표 기반 규제의 대표주자입니다. 한국은 지시 기반 규제의 전형이에요, 전형.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보면 아까 일반 의무는 고용주 재량권이 영국은 다 주어져 있고 처벌 조항이 있고 한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 충족해야 되고 플러스 하라는 거고 영국은 그 법령이 정하는 수단을 파악하고 한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 플러스 추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위험성 평가 실시에 대한 미실시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해야만이 일반 의무를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실시하지 아니하면 일반 의무를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어때요? 어차피 위험성 평가를 하건 말건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 준수해야 됩니다. 나오면 플러스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누누이 강조해서 나왔지만은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법령이 정하는 것 위험성 평가 결과에 상관없이 다 지켜야 되고 위험성 크기가 큰 거 나오면 지켜야 되는데요. 또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까요? 그걸 막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막겠죠. 당연히. 아까 레드존 얘기가 나왔잖아요. 레드존을 왜 만듭니까?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국은 어떨까요? 영국 사업주는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 요소를 찾아내지 못하면,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일반 의무 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국 사업주는 자기 사업장에서 위험 요소를 다 찾아내고 그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과 질에서 어느 것이 더 실효적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 관심 있는 사업주가 하려고 하는 사람의 기법 전수하는데, 어떻게 하면 위험성 평가를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 사업주한테 아무리 기법을 전수하고 자료를 제공한들 별무소용입니다.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건. 안 하겠죠. 뭘로 합니까? 하면은 귀찮은 얘기 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국은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영국의 그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관통하는 가장 기본 원칙이 이겁니다. 위험을 생산하는 자가 그걸 통제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이 개념이에요. 이게 로벤스 보고에서도 이게 제시가 돼서 그 위에 영국 법령 체계에 반영이 됐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목표 기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제 수단이 적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시 기반 규제나요?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찾아가는 거, 우리는. 그래서 영국은 무엇이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주가. 그걸 모르면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처벌 조항을 두자는 주장을 많이 하세요.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고 그 실시율을 높일 수는 있어요. 거기까지는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은 보장 못하죠. 이 질을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안전보건 규칙 660개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데, 플러스 나오면 또 추가해야 되는데, 찾아내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 체계를 목표 기반 규제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대전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법령 한두 개를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법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완전히. 그러려고 그러면 부딪히는 장애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있을 거고, 특히 사업주의 반발이 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주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저 지시 기반 규제니까 규제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자율 책임 규제로 가면 사업주의 부담이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어느 방향일까요? 사업주의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엄청 커져요. 모든 걸 고민해야 돼요. 모든 걸. 적절한지 충분한지를 판단해야 돼요, 사업주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게 명확하지 않다. 충분한 게 뭐냐, 적절한 게 뭐냐를 구체적으로 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 일반 산업안전보건 법령 각각에 대해서 적합한지 충분한 조치를 하라는 게, 우리나라는 추락방지 조치를 뭐 어떻게 하라고 정하잖아요. 난간을 어떻게 메고하라고 하잖아요. 영국은 추락방지 조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주 고민해야 돼요, 고민. 사업주의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대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거고, 특히 사업주를 설득해야 될 거고, 사업주의 역량이 커지기를 기다려야 돼요, 또. 사업주가 정해진 것 지키는 건 어렵지, 그것도 뭐 쉽지는 않죠. 자기가 고민해서 방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그러면 뒤로 넘어집니다. 역량,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고, 감독관, 특히 감독관의 역량도 확연히 달라져야 돼요. 가서 난간이 매 있는지 안 매 있는지는 감독관이 지금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만, 사업장에 가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감독관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 게, 그런 인프라 구축 시간이 필요해서 영국도 1972년에 로벤스 보고서가 2년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걸 법제화하는데, 아까 목표 위반 규제로 가는데 또 2년이 걸렸습니다. 4년인데 우리나라 노사 입장 차이가 큰 걸 감안하면 4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보면 지금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영국이 40, 50년 됐는데 삼재율이 떨어졌고 많은 그 효과가, 유럽도 이거 확산하고 있어요. 분명히 효과적이라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평소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깊은 연구 없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깊은 연구라도 먼저 시작해서 방향은 잡고 가는 게 우리나라 산재 예방을 좀 효과적으로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